YTN 뉴스 FM 3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소형화했다고 주장해온 핵탄두의 사진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내부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과 관계자들이 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둘러싸고 서서 살펴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가 폭발 전에는 방사성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개한 탄두가 모형이 아닌 실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대 사거리 12,000km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KN-5.8의 조립 전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지만 탄두 모습과 미사일 내부 설계를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는 올랐지만 아직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와 함께 김정은이 이 자리에서 핵무기 개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핵탄두를 경량화해 미사일에 맞게 규격화한 데 대해서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과 관련해 1차 핵실험 이후 기간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핵 소형화 기술을 어느 정도는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잇따른 핵 위협 발언은 다양한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방식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나 산모 등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지원 시기나 규모, 분야 등은 여러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윤상현 의원 욕설 파문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윤 의원이 즉각 김무성 대표와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재우 의원은 당대표를 솎아낸다는 윤 의원의 발언의 배경과 속뜻을 밝혀야 하며 진상규명이 투명하지 않으면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국회를 찾아 김무성 대표를 만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광주 부글의 임내현 의원을 당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마포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와 현역 의원 면접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 의원의 험지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공천이 배제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고검장을 역임한 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에 지난해 12월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18개 지역을 확정해서 공개했습니다.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 성북갑과 강북을, 양천갑 등 현역 의원이 있는 경선 지역 10곳과 서울 서대문을 등 현역 의원이 없는 경선 지역 8곳을 발표했습니다. 공천위는 당초 광주 서갑과 익산갑도 경선 지역에 포함시켰지만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역 의원 공천 탈락 지역도 비대위 보고 과정을 거치며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제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내고 일자리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동개혁부터 실천해 나갈 테니 정부와 정치권도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 5단체와 업종 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 협의회는 오늘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경제계는 특히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개혁의 핵심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경제 5단체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동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배기 남자 어린이가 보름 넘게 실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의불 어머니가 모르는 길가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친아버지와 계모는 그동안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이끌려 차례차례 호텔을 나서는 남성과 여성. 7살 난 아들을 상습학대하고 버린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38살 신모 씨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신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소집이라도 불참하고 마땅한 이유 없이 취학을 미루겠다는 아버지의 요구를 수상하게 여겨 학교 측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계모는 자신이 외출한 사이에 아들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한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수상하게 여기고서 저희가 이제 수사하게 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붓어머니 김모 씨의 거짓은 곧바로 탄로났습니다. 김 씨는 남편 신 씨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지난달 20일 신군을 모르는 장소에 버리고 돌아왔다고 자백했습니다. 싸우는 소리. 어떻게? 그 부부싸움. 남자 우는 소리. 우리가 새벽에 나갔었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뿐만 아니라 친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신군의 누나로부터는 상습학대 진술도 나왔습니다. 신 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때리고 베란다에 가둬 굶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CCTV와 탐문 수사 등을 벌이며 보름이 넘도록 생사가 불분명한 신군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재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 JTBC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손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선거 전에 이러한 방송 계획을 실무진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가 재작년 6월 4일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입수해서 선거 방송에 활용했다며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손 사장 등을 조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해 민사소송에서 JTBC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지상파 3사에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집단 C형 간염을 계기로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경제에는 유독 숫자가 많이 쓰입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 저는 경제라는 말에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가 없다면 경제, 상당히 복잡하고 주관적인 싸움의 장이 돼버립니다. 많이 안 좋다, 진짜 힘들다라는 표현 대신 성장률 몇 퍼센트 감소, 수출 감소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보다 정확한 전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가 돌연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6%라는 성장률,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 해의 성장률로는 가장 낮습니다. 숫자와 표현 사이의 차이일까요? 문득 사람들은 몇 퍼센트, 몇백억 이런 표현들보다는 심각, 위험, 큰일 같은 주관적 표현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게 걱정됩니다. 왜곡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3월 9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과 규모 전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의 구조조정 잣대를 엄격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좀 제대로 관리, 감독, 감시를 하는 걸까요? 뉴스원의 최명영 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0대 그룹 올해 투자 122조 원, 5% 늘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그린북에서 올해 경기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기업들한테 투자를 상당히 독려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일단은 투자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30대 그룹 CEO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올해 투자 규모를 작년보다 5.2% 늘어난 122조 7천억 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설 투자 규모는 7.1% 증가한 90조 9천억 원, R&D 투자는 작년하고 비슷한 31조 8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그룹이 18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은 3개, 감소한 것은 9개 정도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발적인 건지 또 투자 계획이라는 거는 좀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각 그룹별로 굵직굵직한 투자 계획들을 오늘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네. 나온 것도 있고 이미 예고됐던 것에 숫자가 확정된 것들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2018년까지 평택 반도체 단지 건설에 15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현대차그룹은 2018년까지 친환경 및 스마트 차량 개발에 13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K그룹은 하이닉스 반도체 설비 투자만으로 5조 4천억 원, 또 SK텔레콤 망 투자에 1조 3천억 원, 브로드밴드 인프라 투자에 6,5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LG그룹은 OLED 시설 확충으로 약 10조 원, 또 마곡 사이언스 파크에 2020년까지 4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롯데그룹은 제2맥주 공장에 2,600억 원, 신세계그룹은 면세점 사업 확대를 위해서 2020년까지 2,7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기업들의 투자 집행률이 92.6%였거든요. 네네. 목표를 이만큼 세워놓고 실제로 까보니까 한 얼마 정도 이제 미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일단 연초이고 총선 전이고 기업이 정부가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거창한 투자 계획은 내놨는데 여전히 경기 불안하고 중국 불안하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집행되는지는 꼼꼼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고요. 또 이 제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서 걱정인데 오늘 정경련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원회 대기업 구조조정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보기로 했다고요? 엇갈리는 기사 같지만 이게 연관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망가진 기업들,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네. 조금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이 정리가 돼야 그쪽으로 투자될 그 돈이 제대로 된 기업들한테 돌아가는데요. 네. 금융위원회가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잣대를 엄격하게 또 폭넓게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총선 전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이 구조조정을 세게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또 총선 국면하고 맞물려서 덜 될 수도 있고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향후 추진 계획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년보다 잣대도 엄격하게 하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의 업황, 회사의 영업 위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살피고요. 올 네. 상반기 내에 이런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좀 잡을 예정입니다. 채권은행의 정기신용위험평가 대상으로 완전 자본 잠식 기업, 또 취약 업종 기업 등이 포함이 되고요. 네.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최근 3년간 이자 보상 배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만큼 낼 수 있느냐 이걸 네. 보는데 여기 1 미만이면 이익으로 이자를 다 못 갚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비 기업이죠.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 정기 신용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네네. 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에서 요주의 이하를 받는 것도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좀 전까지는 재무 위험, 현금 흐름 이런 재무 지표들만 주로 봐서 이렇게 구조조정 대상을 뽑았었는데 앞으로는 산업 위험, 영업 위험, 경영 위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신용위험 평가는 상하반기 2차례 할 예정이고요. 대기업은 4월부터 6월 사이에 채권은행들이 평가를 한 뒤에 7월 초에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고 중소기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하고 11월 초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당국이 부실기업으로 지적했던 곳이 하반기에만 19곳, 전체적으로는 54곳이었는데 네. 올해는 이거보다 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채권단 중심으로 보자면 어떤 상환액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좀 더 복합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번에 좀 제대로 걸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유가 연동 투자 상품 DLS라고 하죠. 이 연동 상품들 ELS 때문에도 참 많은 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손실이 확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이 원유 DLS로 손실 본 분들이 많았는데 올 초에는 이 손실 확정폭이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좀 네네.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FN가이드라는 금융정보업체가 올 1, 2월에 만기가 도래한 원유 DLS 13개의 상품을 분석을 했는데 네. 이 13개 상품에 투자한 금액이 3,135억 원어치였습니다. 이게 원금인데요. 네. 청산하고 나서 돌려준 돈이 1,067억 원입니다. 네. 까먹은 돈이 2,068억 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66%가 되겠습니다. 네네. 이 원유 DLS는 전체 DLS 물량의 90% 정도여서 이쪽에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이 작년에 손실 본 것보다 올해 손실 본 게 훨씬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손실액이 한 1,000억 원 정도였는데 올 1, 2월 만에 벌써 2,000억 원어치의 손실이 확정됐으니까 올해 남은 물량들이 어떻게 될지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부 상품은 뭐 좀 투자하신 분들은 피눈물이 나실 텐데요. 하나증권에서 5억 원어치를 파는 그 하나 스마트 DLS 187이라는 상품은 마이너스 74.61%로 네.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네. 미래셋의 DLS 552, 신한금융투자의 DLS 5036 이런 것도 74%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증권, 대우증권 등에서도 70%짜리, 마이너스 70%짜리 그런 손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만기가 돌아간 게 8,257억 원어치였고요. 이 중에 네. 1,117억 원이 손실을 입었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발행 잔량으로 따지면 1조 4천억 원어치가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좀 많이 좀 계속 만기가 돌아올 것 같아서 좀 이 유가 상승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유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또 여러 부작용이 있고요. 참 네. 진퇴양난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쓰는 시대, 집에서 많이 만드시는 분들 종종 봤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 법이 일단 통과는 돼야 되는데요. 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화장품 관련 그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존 화장품을 섞거나 특정 원료를 추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의 화장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기능성 화장품도 좀 확대를 해서 화장품 시장을 좀 키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화장품 매장에 가서 기존 화장품을 섞거나 기존 화장품에 원하는 원료, 색소 또는 영양 성분, 향료 이런 것들을 더해서 직접 자기만의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21일부터 10월까지 제조 판매업자 지역 매장과 36개 면세점 등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요. 네. 관련 법률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쉽게 향수 같은 거 나만의 향을 만들겠다 이런 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요. 네네. 그 화장품 매장에 가서 이러저러한 향수들을 이렇게 섞어서 자기만의 향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거나 포럼 같은 거 또 로션, 크림 이런 기초 화장품, 립스틱 색깔 이런 것 등을 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원료 혼합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소비자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보다는 편의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게 식약처의 생각이고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도 피부나 모발의 건조함이나 갈라짐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를 하고 탈모 방지나 염색 관련 제품 등 이런 것들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추가를 해서 좀 화장품 시장을 좀 더 키우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저도 스킨에서는 좀 아저씨 냄새 안 나는 향을 바꿔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소비자 취향에 좀 더 정교해지는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3시에 마감한 따끈따끈한 증시 바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 둔화 소식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은 매도로 반전을 했지만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 6.83포인트 0.35% 상승해서 1952.95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서 1950선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5.32포인트 0.79% 상승해서 679.5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 현물시장, 주식시장에서는 20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선물시장에서 2,700개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수급에는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주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거래소에서는 모든 투자자들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중에는 이 중국 증시가 전일 나온 수출입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장중 흐름이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만 장이 후반으로 가면서 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역시 장 후반에 가서는 상승폭을 좀 넓히면서 1950선을 넘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코스닥과 코스피 기관 또 외국인 방향에 따라서 좀 희소하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마감이 됐군요.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는 유가가 오르면서 한국전력의 시세가 좀 밀리는 듯 했지만 전일 세계 원유 시장에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늘은 한국전력이 2.68% 상승하면서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연초부터 해서는 이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지만 전일 원자재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상승세를 구가하던 포스코 3.38% 조정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이 급하게 올랐던 철강 업체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어제부터 모양새가 좋았던 조선업종 오늘도 대우조선이 5.77% 상승하면서 최근에 아주 급격한 반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유지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풀고 선물 받고 경제 상식 높이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선물 모아서 전해드리고 또 연락드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선물도 일주일에 한 쌍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수도권에 한해 이것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이 직접 규제 대상, 이것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것 위주로 가계대출이 평년보다도 높은 증가세를 오히려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44조 2천억 원, 전월 대비 3조 원이 증가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서 상환 능력, 담보 능력이 좋아서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것. 과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5년 이내인 1주택자에게 적용되고요. 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고정금리, 거치기간은 3년, 매월 원금 혹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 집 사시는 분들은 뭐 거의 이것 다 빌려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답 뭘까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6글자입니다. 잠시 후 뵐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이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 사각지대라고 저금리 또 고금리 사이에서 방치돼 있었던 중신용자들의 대출 기회가 넓어지는 건데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안심할 부분은 좀 이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금리 대출 어떤 내용이고 또 서민경제, 서민금융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개인금융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7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금융시장엔 이미 출시된 것들도 있거든요. 현재 중금리 대출에 대한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도 점차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 사실은 신용이 좋은 분들만 계신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 중금리 대출이 그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거든요. 네. 이 중금리 대출의 내용 조금 더 소개해 주시고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중금리 대출은 그 금융위에서 정의하기로는 7에서 15%대 금리를 적용받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신용 등급 기준으로는 4에서 7등급이고요. 그리고 현재 평균적으로 은행에서는 1에서 4등급자들이 6에서 7% 금리를 받고 네. 5등급 이하자는 제2금융권에서 15%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네. 즉 7에서 15% 금리대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신용 계층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금리 사각지대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은행을 통해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이제 저축은행에서도 이러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용 등급이 안 좋아진다 이런 과정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됐죠. 네, 일단 그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을 활용하면서 네. 그 전반적으로 이런 그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불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중신용자라 하면은 사실은 앞서 소개를 한번 해주셨지만 지금 금융권의 대출 역시 좀 양극화돼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개인 신용 대출의 총 규모 중에서 중신용자 대출 어느 정도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정확하게 수치 산정은 어렵지만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금리 기준으로 약 그 7에서 15%대 금리를 가진 4에서 7등급자의 네. 그 중신용자 대출 규모가 약 85조 원이 됩니다. 85조 원이요? 네. 2015년 말 기준으로 85조 원이고 개인 신용 대출 총 규모는 258조 원으로 네.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 중신용자 대출 규모는 약 33% 정도로 네.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꽤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 혜택을 받으면 좋을 텐데 네. 과거에도 중금리 대출과 비슷하게 좀 소극적이나마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조금 시장의 반발이랄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까?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도 이제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네. 무조건 모든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내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판매됐다가 중단되었던 SC은행의 경우에는 사실 그 신용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신용자에게 무조건 금리를 깎아주기 때문에 네. 이용자 선정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금리 대출을 무조건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이라든지 혹은 이제 성실 상환에 필요한 일정 기준을 통과했을 때 네. 이 중금리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좀 이런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대출을 상환하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평가돼야 될 텐데 지금 저축은행들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기업 전체도 조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더 그럴 텐데 이 저축은행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은행권까지도 조금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수익성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금융권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서 그런 네. 부분을 좀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이 중금리 대출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이제 중금리 대출은 그 소액 보증보험을 끼고 이제 저신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증보험 한도가 1조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러한 그
보증보험을 통한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증보험 한도가 1조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런 한도가 소진됐을 때 추가적인 지원이 정부에서 가능할지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금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끼고 하는 방식은 중금리 대출의 이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금융회사를 통한 이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P2P와 같은 핀테크 사업을 활용을 해서 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비대면 대출도 가능하다. 거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대출이라든가 핀테커를 활용한 대출들이 더 선호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이라든가 정부 정책적 지원도 좀 배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대형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리스크가 좀 크고 또 시행 중인 신용야권의 대출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중금리 시장에 이런 보증보험사들 진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일단 부정보험을 끼게 되면 은행이나 다른 이제 캐피탈사,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초반에 이 중금리 대출 시장을 초반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전판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보증부 대출 자체는 굉장히 초기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얘기고 또 핵심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신용보증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용평가 방식이 좀 명확하게 가려져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시스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신용평가사에서 1에서 10등급 체계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은행 자체적으로 정보를 받아서 좀 더 세분화해서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이 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평가 방식이요? 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신용평가 체계 하에서는 이제 중금리 대출 시장을 창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상환 가능성을 분석해서 네.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스크래핑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거래 정보를 특정 금융회사가 아닌 거래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저장되어 추가 거래 시에 이제 거래 참가자의 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블록체인 방식과 같은 이런 정보의 공유, 네. 그다음에 정보의 활용 방안을 좀 더 확대해서 신용평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스크래핑 또 블록체인, 앞서 말씀하신 빅데이터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룹을 좀 묶어서 볼 수 있는 방식의 신용평가 방식이 생긴다면 좀 더 많이 세분화할 수 있을까요? 이 세분화에 대한 부분들 어떤 방식으로 또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기존 1회 10등급 체계에서는 이제 신용등급과 금리 구간을 매칭을 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등급 내에서도 이제 신용 점수의 차이가 있는데 네. 동일한 5등급으로 묶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모든 5등급들이 이제 대부분 다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 구간을 좀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등급을 5개에서 10개 정도로 좀 더 세분화하고 6등급도 5개에서 10개 정도로 세분화해서 그냥 기존의 10등급 체계를 30에서 50등급 정도로 좀 더 세분화해서 하게 되면 신용 등급과 금리 구간을 좀 더 매칭을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상품을 활성화하면서 또 빌려준 대출 자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세분화된 방식이요. 네, 세분화된 방식이 되면 또 이용자들의 신용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도 이게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네.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약간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 되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정보를 어떤 정보를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신용등급 내려간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완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업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지금 약간 공백기라고 할까요? 이런 시기에 이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또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혹시 시장 상황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대부업법이 이제 27.9%로 이제 상한금리가 내려가게 되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15에서 27.9% 사이에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축은행이나 같은 동일 고객군을 타겟으로 하는 금융회사들의 이제 그 입지가 굉장히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금리 대출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켜서 그러한 부분들의 그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들을 좀 더 금융회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한 들을 이제 초과한 사람이거나, 네. 혹은 이제 원래 저신용자라서 하게 되는데 그 저축은행을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이런 관련은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저축은행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어쨌든 고객의 특성을 좀 더 분석을 해서 그 차등 적용하는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끝으로 한 번 더 간단하게 이 중금리 대출 또 서민을 위한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금리 대출 시장은 지금 정부의 의지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햇살론과 같은 이제 서민금융 상품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중금리 대출을 민간 회사에 맡기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보증보험을 일단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한도를 출연금을 점진적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신용평가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제 대부업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신용 정보를 한면에 이제 공유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도 이제 개인 정보 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일정 부분 좀 풀어주는 것이 좀 더 이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개인금융팀장이었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3월 9일 수요일인데요.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끊임없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 결국 강력한 제재를 불러왔고요. 파탄의 책임은 명백히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분은 확실하지만 고통에 대한 대비와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출 일변도의 미봉책,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캄캄한 상황입니다. 결국 입주기업 근로자들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신윤순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인터뷰에 앞서서 신 위원장님께서는 그 개성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SD 그 코퍼레이션이라는 아파트형 공장 그 법인장으로 일해왔습니다. 법인장으로 일하셨군요. 예. 네. 자, 지금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입주기업 대책으로 공장 대체부지, 금융 지원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네,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건가요? 예. 지금 그러면은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의 상황은 한 달이 지났으면 더 안 좋아졌을 텐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그 극도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요. 네네. 지금 근로자들도 심지어 병원에 그 눕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네. 지금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확실한 그 어떠한 대답도 들은 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근로자협의회에서나 혹은 개성공단 기업에서 통일부나 정부 실무부서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어떻습니까? 예, 협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세 차례 지금 미팅은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발대식에서 이제 그 내용을 제시했던 내용 그대로 저희들은 이제 건의를 했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십사 전달된 상태인데 아직 그 답은 듣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부와 기업 또 근로자 사이의 피해 인식이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해고 근로자 수 92명, 또 뭐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수가 한 40여 명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근로자협의회가 파악한 내용과는 다르다고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 그 92명이라고 지금 발표한 내용은 아마 그 실업급여를 신청한 그 사람들 숫자를 아마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과는 전혀 저희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 완벽하게 파악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일부 이제 파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거의 그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는 92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근로자협의회에서 파악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개성공단에 이제 입주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그 80~90%로 말씀을 드린 바가 맞습니다. 네네. 대략적인 숫자가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1,600명 선으로 봅니다. 1,500에서 600명 선으로 보입니다. 1,500에서 1,600명 선. 예, 예. 또 거기에는 이제 그 개성에 네. 상주하면서 근무한 인원이 있고, 개성공단에 기업을 둔 남측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와 합계 치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1,500명 가량 되시는 분들이 현재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아직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도 요구를 하셨는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현행 그 지난번에도 발대식 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라도 유지를 해줘야 네. 저희들이 생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서 그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나름대로 그 근로자들이 생활이 그 터전이었었습니다. 네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내려왔다가 또 개성공단에 가서 근무를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중요 물품이니 뭐니 개인 사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완제품과 원부자재만을 챙겨갖고 내려왔습니다. 네. 실질적인 근로자들은 이리저리 다 피해를 입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뭐 같은 피해 대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협회나 또 기업주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업 쪽에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손실이 큰데 저희들 챙길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고 저희가 요구 사항이나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염치가 없어서도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예, 결국 관계 당국에. 예, 당국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뭐 한 두세 차례 만났다고 하셨는데요. 이 통일부라든가 관계 당국은 말씀하신 이제 당분간의 급여를 계속 좀 유지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원리적인 부분만 얘기를 할 뿐이지 네네. 아직 그 저희가 제시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1인 시위, 삭발투쟁, 뭐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예.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배경, 또 사람들 좀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좀 예. 배경이나 분위기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현재 그 국회의사당 앞에나 광화문 쪽에서 1인 시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저희들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네, 당장 생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뭐 남북관계라든지 복잡한 문제보다 좀 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좀 풀어가야 될
그 과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생계를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북측의 그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재취업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장 문을 닫혔는데 뭐 당장 오라는 기업도 없을 뿐더러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디 기웃대면서 저 써주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이고 네네. 하여 지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지금 있고 이제 멘붕 상태로 있다가 네. 다소나마 조금은 해소된 상태로 보여집니다만은 네네. 아직도 심각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폐쇄하고 바로 또 재취업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의외로 또 인터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알려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 면도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이 이후의 조치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 신윤순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경제. 특히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범죄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애쓰시는 분들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의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뭐 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범죄자들 사회적인 약자만 노리는 게 참 얄밉고 안타깝습니다. 젊은 층 취업난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취업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좀 극심하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취업 사기와 관련된 신고 내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 대포통장 피해를 신고한 건 중에서 약 60%가 그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취업을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사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장 가로채기요. 이건 또 그렇습니다. 예, 통장 가로채기 어떤 거죠? 이 통장 가로채기란요. 네. 이런 취업 사기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네. 이런 보이스피싱범들이요. 취업을 빙자해서 통장 및 체크 카드를 취업 준비생들에게 넘겨달라는 것인데요. 네. 이런 사기범들은 통상 유령회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퀵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갑니다. 네네. 결국 이렇게 넘어간 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위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요. 대학생들은 안타깝게도 취업도 하지 못한 채 대포 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민사상, 형사상 그리고 금융거래 시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야, 이게 언뜻 보면은 취업을 하는 회사에는 당연히 뭐 통장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를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취업에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인 정보 또 통장을 만들어서 가로채는 그 가로챈 통장은 범죄에 쓰이는 건데 이제 이렇게 피해 본 분들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굉장히 좀 범죄 이용됐다는 것만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대포 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이 되면요. 네. 현재도 이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1년간 그 신규 예금 계좌 개설이 어렵고요. 또 인터넷 배킹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영업적 창구만을 통한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지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3월 12일이죠. 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3월 12일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 네. 경우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이용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이런 불이익이 최장 12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대포통장 거래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문제는 이 취업을 앞둔 분들이 이게 대포 통장인지도 모르고 통장을 만들어주거나 또 체크카드를 넘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얻어서 대출을 받는 금융사기나 이런 내용들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이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것보다 이 더 심각한 피해는 대출 사기를 당하는 것인데요. 네네. 예, 대출 사기는 뭐 급여 계좌 개설이라든지 취업을 위해서는 뭐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든지 네. 취업이 되었으니 뭐 회사 출입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해달라든지 네. 여하튼 어떠한 명목을 뭐 붙여서라도 취업을 미끼로 해서 학생들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혹은 OTP 카드, 신분증, 통장, 핸드폰 이런 것들을 넘겨주었을 때 대출 사기가 발생합니다. 결국 아주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넘겨줬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뭐 알 수 없는 작은 회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유령 회사인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사기범들은 이렇게 넘겨받은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을 이용해서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네. 대출은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서 사기범들은 대출금을 인출한 후에 잠적합니다. 네. 결국 이 대학생들은 거액 대출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 사기를 당하는 이중의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참 취업도 답답하게 뭐 당연히 취업을 준비하는 건 돈이 없으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건데 거기에 사기까지 떠안게 되는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넘겨져 가지고 대출이 발생하거나 앞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융감독원이 2012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요. 네. 금융회사를 상대로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 총 274건인데요. 274건이요. 네. 예,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274건 중에 단 한 건만 피해자가 승소했다고요. 예. 그나마 그 한 건도요. 사실 이제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그 휴대번호 전화를 잘못 입력해서 네. 송금 내역이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과실이 인정된 건데요. 네. 결국 배상은 뭐 피해액의 35%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거의 100%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공인인증서나 핵심 정보를 넘겼을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판결의 취지는요. 네. 그런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등이 넘겨졌을 때 네. 이거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금융회사에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런 대출 사기 피해를 금융회사로부터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지급 정지를 통해서 네. 피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네. 만약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네. 빨리 금융회사에 전화를 해서 네. 그 상대방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취업준비생들 아무래도 좀 절박하다 보니까 이럴 땐 좀 주변 둘러보기도 어렵고 또 위험한 것들을 좀 발견하기도 어렵거든요. 좀 당부드려야 될 얘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네. 취직을 알아보는 취업준비생들은요. 네. 당연히 이제 회사가 급여 지급 등을 위해서 계좌 정보를 요청할 텐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급여가 입금될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네네. 그 외에 무슨 비밀번호라든지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OTP라든지 보안카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네. 그건 뭐 사기일 가능성이 다분하니까요. 네네. 유의하시고 절대 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물색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직접 방문해서 정상적으로 회사가 있는지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비밀번호 또 OTP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가족 간에도 공유하면 안 되는 건데요. 하물며 타인 또 회사라고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답 글자가 길 땐 좀 참여율이 적고 글자가 짧을 땐 참여율이 높습니다. 짧은 글자의 퀴즈를 많이 내드려야겠네요.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예,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겁니다. 집을 사게 될 경우에도 새로 사게 되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 금액을 정해서 받게 되고요. 여기에 뭐 DTI라던가 LTV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요인들이 있죠. 자, 정답 주택담보대출. 김우성님의 시원시원한 진행에 만족합니다. 예, 제가 좀 시원시원했군요. 앞으로 더 시원시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나는 6글자가 이것밖에 없네요. 주택담보대출 맞나요?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선물 받으실 분은 8229 뒷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 장만했어요. 네, 대출 잘 갚으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